전날 기록적인 폭등을 보였던 뉴욕 증시는 어제 간밤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제중관세 또다시 145%로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호 관세가 여전히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흐름이 코인 시장보다 변동성이 더 크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단장님, 어제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로 뉴욕 증시도 우리 증시도 좀 급반등을 했었는데 미중 관세 전쟁 불확실성은 여전하고요. 그래도 유예가 이어지는 기간까지는 좀 상방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추세가 이제 돌아서기는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계속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관세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뭐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커졌던 거고. 그 후에 이제 나타난 현상은 트럼프가 그렇게 뭐 막 나가는 건 아닐 것 같고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이 가능한 구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네. 추가적인 하락은 하단은 좀 우리가 잡아봐도 되겠다 이런 좀 심리가 생긴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게 지난번 고점을 뚫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결과가 안 나온 상태고 네. 90일 유예를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따져 보니까 중국의 관세를 높이는 바람에 전체적인 관세 규모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없었던 관세가 보편 관세 10%가 생겨난 거고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로 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25% 여전히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거고 멕시코하고 캐나다도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은 관세가 과거보다 높아진 건 사실이고 그만큼 시장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나타났지만 어제 미국의 CPI가 높지 않게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채권금리가 올랐어요. 장기 채권금리가. 그래서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장기 국채를 과연 누가 소화해 줄 것인가. 그래서 그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자산 가격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국의 장기 국채 시장 자체가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 G2잖아요.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 큰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대립 관계에 있다 하는 네. 여러 가지 점들이 상방으로 시세를 전환시키기에는 좀 무리다. 다만 이제 하방과 상방을 놓고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박스권 장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세를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지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90일을 밝혔는데 유예를 발표하기 전까지 말 그대로 극으로 치닫았던 트럼프를 보면 관세가 이제 협상 카드가 아니라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의문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기 때를 생각해 보면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을 했는데 이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협상용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도 좀 황당하잖아요. 네. 숫자가. 네,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뭐 중국하고 지금 숫자도 뭐 145%. 네.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협상용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보편 관세 10%,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 자기네 이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관세를 매기겠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진짜인 것 같고요. 트럼프하고 이제 트럼프 그 행정부에 들어가 있는 핵심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지금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재정 적자잖아요. 네. 네. 과연 이 정도의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계속 지속될 때 현재와 같은 미국의 패권이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회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 기조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카드 중에 하나가 관세를 들고 나온 것 같고
사실 관세 수입 자체는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전체 소득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관세 비중이 5% 이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압도적으로 소득세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관세를 갖고 뭐 소득세를 커버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고, 대신에 이제 관세 카드를 들이밀면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나가겠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거는 상대방의 관세 장벽을 낮춰라, 이게 아니고 미국만 적자 볼 수는 없다. 너희도 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미국의 물건을 사든 아니면 방위비를 내든 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여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산층이죠. 그러니까 블루칼라들. 트럼프가 결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백인, 남성, 그다음에 블루칼라. 네. 이 사람들이 세계화 이후에 입장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자리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좀 우리한테도 달라 하는 것들을 정치적으로 발판으로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미국 제조업의 부활, 그 다음에 블루칼라들의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은 뭐 전략적으로 계속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관세 전쟁이 좀 좁혀지고 있고,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수록 뉴욕 증시에는 좀 타격이 오히려 크고요. 중국에는 또 상대적으로 좀 충격이 덜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각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드러나는 현상은 그렇죠. 드러나는 현상은 보면 미국 시장이 낙폭이 제일 크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중국은 굉장히 견조하고, 그래서 근데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관세 무역 전쟁에 있어서는 당연히 미국이 갑의 입장에 있다. 네. 왜냐하면 무역 규모로 보면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뭐 규모가 압도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관세를 에스컬레이팅 할 때 누가 손해를 볼 거냐? 그럼 당연히 중국이 손해를 보죠.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중국도 뭐 계속해서 대결 구도로 갈 수는 없다.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냐? 몇 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는 중국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에 대해서 너가 암만 그래봐야 너는 시장을 못 이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시장이 폭락하고 그 다음에 채권 금리가 급등하니까 트럼프가 후퇴하잖아요. 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어떤 독재자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만약에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던 게 터키 같은 나라죠, 튀르키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거는 내년에 너는 선거 있지 않니?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오케이, 우리 경제적으로 좀 데미지가 가더라도 나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공산당 일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2, 3년은 버틸 수 있어. 이제 그런 점에서는 치킨 게임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크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저는 지금 그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이 무역 전쟁에서 이 숫자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돈은 트럼프가 좀 벌 수 있겠죠. 네. 윽박질러 갖고 돈은 좀 벌 수 있겠지만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 미국이 패권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소프트 파워를 잃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제국도 강압적으로 눌러서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은 100년 이상을 못 갔어요. 그런데 로마 같은 나라가 뭐 500년, 1000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다 각자의 자치권이나 자율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미국 힘이 세서 동조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자유와 민주와 인권 이런 것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재와 인권을 갖다가 반대에 서 있는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힘으로 계속 눌러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동조하지 않거든요. 미국도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크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러의 약세입니다. 달러의 약세. 기저적으로.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뭔가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불안해지면 통상적으로는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로 가거든요. 또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를 사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은 미국의 국채가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이 달러의 기축통화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달러의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연준이거든요. 미국의 연준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신뢰들이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주요 국가하고 통화 수합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은 기존에 미국이 했던 걸 다 깨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럼 우리가 달러만 의지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국을 지탱했던 두 가지 큰 축이 하나는 절대적인 군사적인 우위, 그 다음에 달러 패권인데 그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미국의 장기적으로 보면 뼈아픈 실책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 증시가 연일 하락하고 있고 또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힘으로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미 증시 하락에 있어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 지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양상인데 어떻게 미국 경제를 내다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네. 강경 일본으로 가면 뭐 침체하는 거죠. 대안이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네. 침체 전에 인플레이션이 먼저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면 궁극적으로는 그 소비자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 때도 봤지만 그때도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면서 공급 사이드의 압력으로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관세가 올라가면 코스트 푸시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먼저 오고 그만큼 임금 소득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은 기업들은 손해를 보기 시작하고 경기는 리세션으로 가겠죠. 이제 그런 이 사이클을 그려 나갈 텐데 뭐 그런 거를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90일의 유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하겠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의 타협이 이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겁내하는 1929년도 대공황 같은 상황은 안 오고 다만 적어도 이게 소프트 랜딩이 될지 하드 랜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의 경기 하강은 우리가 감내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경기 하강은 감내를 해야 된다. 미증시 낙폭이 커지면서 어쨌든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반대 시위 규모도 지금 뭐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 시간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앞으로 이제 정치 상황에 따라 트럼프 정책이 좀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내년에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빅베스를 하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봤잖아요. 기업의 CEO가 바뀌면 그동안 누적돼 있던 손실 오케이 다 땡처리하자. 네. 그 다음부터는 좋아지면 돼. 그냥 나빠진 거는 전임자 책임. 앞으로 좋아진 거는 나의 성과니까. 네. 뭐 올해 상반기에 망가지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슬리피 바이든, 졸리는 바이든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고 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거죠. 미국의 전체 시스템이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국채가 흔들릴 때 트럼프가 겁먹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뭐 무조건 뭐 경기 부양하고 주가 부양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할 수밖에 없다. 왜? 이제 공화당이 선거에서 진다. 그럼 트럼프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완전한 레임덕이 오기 때문에 뭐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쪽으로 돌았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주가가 많이 빠지면 네.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가 오는 거죠. 네, 최근 시장이 조정에 나왔지만 사실 올해 들어서 우리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반도체도 작년에 부진을 딛고 좀 시세를 내줬었는데 앞으로 반도체주의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하반기부터 왜냐하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잖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생산은 과점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철강이나 화학처럼 누구나 다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과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주가의 선행성을 생각하면 반도체 사이클의 저점은 거의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생각보다는 좋았잖아요. 그만큼 레거시 반도체조차도 가격이 강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지금 앞으로 뭐 관세를 매긴다, 뭐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 뭐 등등의 이슈로 뭐 앞으로 또 뭐 AI 투자가 위축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좀 주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뭐 하반기 이후로는 반도체가 당연히 주도주로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도 살짝 살펴볼 텐데 AI 산업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고 최근에 또 MS가 투자를 철회한 점, 딥시크의 등장과 함께 전력기기 관련주가 그동안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네. 한 2, 3년에 걸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고 싶은 시점이었고 거기에서 약간 흔들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네. 해서 당초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긴 하겠죠. 네, 네. 그렇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엉망이다. 그다음에 AI는 앞으로도 계속 뭐 속도의 조정은 있겠지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전력 인프라 관련 주식들 또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뭐 다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네, 전력기기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이제 조선업계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특히 뭐 관세 부담이 좀 적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주가 올해도 시장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있는데 조선 방산 뭐 이런 그 섹터들의 상승세는 계속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계속 되는데 이제 늘 조심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도 지금 상승 기간이 길고 주가가 또 많이 오른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는 사실은 조선 방산주를 대체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상승의 모멘텀들도 계속 스토리텔링도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주도주의 입장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늘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많이 올라서 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네, 조선과 방산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르기는 했습니다. 성장성이 좋지만 그래도 좀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 삼성전자가 그래도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관세 영향 때문에 실적이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양상이기는 한데 그래도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 어디 보십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조선주, 조선. 뭐 방산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른 주식들 이런 것들은 조금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서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실적이 또 나오면 실적을 보면 그래도 여전히 좋네. 그럼 또 한번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방산주들 뭐 마찬가지고 아까 또 이야기 나왔던 전력기구 네네. 그것도 거기엔 주가 조정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네. 그럼 다시 스타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실적도 주목할 겁니다. 반도체 실적도 이제 여기가 바닥인가 이런 것들 계속 가늠해 볼 테니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하이닉스 실적 같은 경우에는 HBM의 성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도 제가 보기엔 이제 화장품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화장품 그 ODM 업체, OEM, ODM 업체 그런 거는 관세 영향을 적게 받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미국에서 잘 팔린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잘 팔린 화장품이 뭐 LG나 무슨 태평양 뭐 이런 화장품보다는 부티크 브랜드들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티크 브랜드들이 잘 되면은 당연히 ODM이나 OEM 업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맥락이 있고 뭐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네 브랜드로 만들더라도 한국의 ODM 업체들은 많이 쓰니까 화장품 주식 중에서 ODM, OEM 업체 또는 플랫폼 업체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조선과 방산,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같은 섹터들을 좀 주목을 해보자. 우리 증시 추세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도 중요한데요. 뭐 당분간 박스권을 전망하시기는 했지만 우리 증시가 그래도 저평가 구간에 좀 있다고 봐야겠고 외국인 수급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한국 주식은 사실 절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제가 보기에는 뭐 2008년도 금융위기.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들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타이밍이 언제냐 하는 건데 네. 또 외국인들도 올라가면 사겠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작년까지는 뭐 저도 작년까지는 미국 주식을 뭐 거의 90%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제 미국 일변도에서는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일단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비싸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미국 일변도의 패권은 앞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 물론 트럼프가 돈은 좀 벌겠죠. 그렇지만 잃는 게 많아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그동안 미국으로 다 몰려갔던 글로벌 유동성의 일부는 바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한국도 굉장히 매력 있는 네. 투자처다. 더군다나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뭐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글로벌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겠느냐? 그럼 대한민국인 거죠. 우리는 중국하고 경쟁하는 상품이 많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가격 측면에서는 중국 제품에 많이 밀리죠. 기술 측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첨예하게 미중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가 틀고 들어갈 수 있는 틈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네, 미증시에 비해서 우리 시장 국내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너무 낮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급이 돌아오려면 환율도 우호적이어야 될 텐데 원달러 환율 여전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1,450원대까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1,500원대 전망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환율 변동이 큰데 어디까지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 안타까운 환율이 게 안 잡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달러는 약세로 가는데 네. 그 원화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위안화 같아요. 위안화. 중국 위안화. 왜냐하면 중국의 위안화는 계속 절하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안화가 약세로 가야 될 요인도 많고. 근데 위안화 아시다시피 위안화는 이 자유변동 환율제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바스켓 통화를 놓고 관리 변동 환율제를 쓰고 있는데 네. 그 바스켓 통화의 10% 넘게가 코리아 원이에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서 자꾸만 원화를 끌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외해놓고 해서 놓고 보면 또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대통령 선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줄어들 거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원화는 저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의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은가 이렇게 경상수지의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봅니다. 네,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더 아래쪽으로 갈 수가 있다. 지난 월요일 장이 이제 크게 하락할 때도 연기금 같은 경우는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기도 했는데 앞으로 연기금의 역할은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뭐 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은 이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이 있거든요. 네. 5년 단위로 계획을 네. 짜는데 그 비중에서 일정한 밴드를 놓고 tactical asset allocation,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하는 건데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이 너무 안 샀어. 그래서 전략적 벤치마크 비중보다 주식 비중이 작아요. 국내 주식 비중이. 그래서 그거는 일정 부분 채워 나갈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좀 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고 하면은 당연히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4월장 변동폭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4월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똑같이 네. 얘기했는데요. 저는 시장을 전망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없다. 네. 그리고 시장을 전망해서 투자하려고 하면은 되게 나쁜 방법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우리는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시장의 가격이 변화할 때 네. 또는 변수들이 변화할 때 그거를 우리가 해석해서 다만 추종할 뿐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네.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망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또 강조를 해주셨고 변동성 측면에서는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